아빠, 이제 정말 못 도와드려요.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요. 전화를 끊는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70세, 34년간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했던 제가 이제는 12평 원룸에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습니다. 잠실 아파트는 사라졌고 퇴직금 5억도 바닥났습니다. 아내는 요양원에서 절 알아보지 못하고 그토록 아껴 키운 자식들은 연락조차 없습니다. 아버지, 잠실 아파트 팔고 남은 돈 정말 없으세요? 유학까지 보내준 아들,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며 키운 딸, 그들을 위해 쏟아부은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제 이름은 김철수. 이것은 제 후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걸까요? 댓글에 응원 한마디 남겨주시면 꼭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올해 70세, 지금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지만 한때는 엘사 대기업 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34년간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1955년생인 저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경남 진주의 작은 농촌 마을. 아버지는 소장농이셨고 어머니는 남이 집 일을 도우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형제가 7이었는데 저는 넷째였죠.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다니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낮엔 공장에서 12시간 일하고 저녁엔 학교 가서 졸음과 싸우며 공부했습니다. 점심은 주먹밥 하나가 전부였고 교과서는 형한테 물려받은 거였습니다. 그래도 공부가 좋았습니다. 배운다는 게, 뭔가 알아간다는 게 너무 재미있었죠. 이놈아, 공부해서 뭐 하냐? 어차피 우리 같은 놈들은 평생 일만 해야 돼 같은 공장 형들이 비웃었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3 겨울 기적처럼 지방 국립대 야간 공대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은 공장 월급과 장학금으로 겨우 해결했습니다. 낮엔 일하고 밤엔 학교 가는 생활이 4년 더 이어졌죠. 동기들이 MT 가고 축제 즐길 때 전 공장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졸업하고 운 좋게 대기업 계열사 연구소에 입사했습니다. 1979년 제 나이 24세 때였습니다. 월급이 18만 원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처음 통장에 찍힌 월급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가난에서 벗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입사 3년 차인 1982년 선을 봐서 아내 순이를 만났습니다. 아내도 저처럼 가난한 집 출신이었죠. 경북 안동에서 올라온 시골 처녀였는데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결혼식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초촐하게 했고 신혼집은 서울 구로구 월세방이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 월세 3만 원이었던 게 기억납니다. 1984년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첫 아이를 안았을 때의 그 감격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겠어. 그게 제 다짐이었습니다. 1987년 딸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딸 하나씩 완벽한 가족이 됐죠. 아내는 아이들 키우느라 직장을 그만뒀고 저 혼자 벌어서 내 식구를 먹여 살렸습니다. 솔직히 빠듯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제 월급이 150만 원 정도였는데 월세에 생활비에 애들 학원비까지 내면 저축할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애들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죠. 여보, 애들 학원비가 이번 달에 80만 원이나 나왔어요.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전 고집을 부렸습니다. 안 돼. 나는 학원 한 번 못 다녀봤어. 우리 애들만큼은 남들 하는 거 다 시켜줘야 돼. 내가 좀 더 벌면 되지. 그래서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특근비라도 받으려고 애썼죠. 술자리도 거의 안 갔습니다. 술값 아껴서 애들 책이라도 한 권 더 사주고 싶었으니까요. 동료들은 제게 김대리, 너무 애들한테만 올인하는 거 아니야? 자네 노후 준비도 해야지라고 충고했지만
전 웃으며 넘겼습니다. 애들 잘 되면 그게 내 노후 준비 아니겠어? 나중에 효도 받으면 되지. 뭐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식 잘 키우는 게 최고의 노후 대비라고요. 1995년 회사에서 아파트 분양 기회가 왔습니다. 잠실 신축 아파트 84이 분양가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제 연봉이 3천만 원 정도였으니 엄청난 돈이었죠. 은행 대출 1억 2천만 원 받고 부모님께 3천만 원 빌리고 회사 동료들한테까지 손 벌려서 간신히 계약했습니다. 여보, 잠실이에요. 강남이라고요. 애들 교육 환경도 좋고 나중에 집값도 오를 거예요. 아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뿌듯했죠.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다는 게 1997년 입주했습니다. 가구 하나 없는 텅 빈 아파트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월세방에서 벗어나 우리 집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아빠,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진짜? 당시 초등학생이던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이제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너희 대학까지 보내줄 거야. 그날 밤 빈 거실 바닥에 이불 깔고 네 식구가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내가 말했죠. 당신 고생이 헛되지 않았네요. 앞으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당연하지. 이제 시작이야.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집이, 이 행복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게 20년 후 한순간에 사라질 줄은. 아이들이 자랄수록 교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민준이가 중학생, 수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본격적인 사교육 전쟁이 시작됐죠. 아빠, 반 애들은 다 학원 3개씩 다녀. 나만 2개 다녀서 뒤처지는 것 같아. 민준이가 풀이 죽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릴 땐 학원은커녕 참고서 하나 사는 것도 사치였는데 우리 아들은 학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니 알았어. 아빠가 하나 더 보내줄게. 그렇게 수학학원, 영어학원, 과학학원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2005년 당시 민준이 학원비만 월 1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수진이도 80만 원 정도 나갔죠. 제 월급이 400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아파트 대출, 이자 50만 원, 관리비 2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계산하면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적금 깼어요. 이러다 우리 노후 자금이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아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괜찮아. 내가 정년까지 15년 남았잖아. 그때 퇴직금 나오면 되고 집값도 올랐으니까 팔면 되지. 뭐 지금은 애들이 중요해. 2008년 민준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강남의 유명 학원가로 보내야 한다며 아내가 난리였죠. 대치동 학원은 수강료가 월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보, 대치동 재수학원 등록금이 1년에 2,400만 원이래요. 뭐 2,400만 원? 네, 근데 반 애들 엄마들 말로는 여기 안 보내면 서울대는 꿈도 못 꾼대요. 결국 등록했습니다. 회사 동료한테 1,000만 원을 빌려서라도. 그때 제 연봉이 5,500만 원 정도였는데 1년 학원비로 절반 가까이 나간 겁니다. 수진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딸은 예체능에 관심이 많았는데 중학교 때 갑자기 미술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 나 미대 가고 싶어. 미술학원 보내줘. 미대 가려면 돈 더 많이 든다던데? 아빠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겠다고 했잖아. 오빠만 지원해주고 나는 안 돼? 수진이가 삐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민준이한테만 올인하고 있었으니까요. 알았어. 미술학원도 보내줄게. 2010년부터 수진이 미술 입시 학원비가 월 150만 원씩 나갔습니다. 재료비, 포트폴리오 제작비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은 좋게 들었죠. 같은 해 민준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중위권 사립대 경영학과였습니다. 서울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서울이라 다행이었죠. 아빠, 등록금이 학기당 450만 원이야. 그리고 나 토익 학원이랑 회계사 학원도 다녀야 돼. 대학 4년 등록금만 3,600만 원, 거기에 생활비 월 80만 원, 각종 학원비까지 합치면 계산하기도 무서웠습니다. 2012년
민준이가 대학 3학년 때였습니다. 갑자기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죠. 아빠, 나 MBA 하고 싶어. 요즘 대기업 들어가려면 MBA는 있어야 한대. MBA? 그게 얼마나 드는데? 미국으로 가면 2년에 2억 정도 들 것 같아. 2억? 민준아, 그건 좀 아빠. 지금까지 나한테 쏟아부은 거 생각해봐. 여기서 포기하면 그게 다 물거품이야. MBA까지 해야 대기업 임원까지 갈 수 있다고 아들의 말에 설득당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2014년 민준이는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학비만 연간 5천만 원, 생활비 3천만 원, 2년간 총 1억 6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제 퇴직금을 미리 당겨 쓰는 기분이었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수진이도 미대에 합격했습니다. 사립미대 등록금은 학기당 550만 원, 4년이면 4,400만 원이었습니다. 재료비도 만만치 않았죠. 아빠, 고마워. 내가 나중에 유명한 작가 되면 꼭 보답할게.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2016년 제가 만 61세가 됐습니다. 정년까지 1년 남았죠.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적금은 거의 바닥났고 빚이 3천만 원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면 퇴직금 5억 나와. 그거면 빚도 갚고 노후도 준비할 수 있어.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2017년 2월 만 62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34년간 다닌 회사를 떠나는 날 퇴직금 5억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평생 모은 돈 중 가장 큰 금액이었죠. 잠실 아파트 한 채와 이 돈이면 노후는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퇴직 한 달 후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온 민준이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IT 스타트업을 차리겠다며 사업계획서까지 만들어 왔죠. 초기 투자금으로 2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MBA까지 시킨 아들인데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1억 6천만 원이 물거품 아닌가 싶었습니다. 2017년 5월 결국 2억을 아들에게 이체했습니다. 그해 여름 수진이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상대는 치과 레지던트였고 괜찮은 청년이었죠. 문제는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신랑 측에서 전세금 2억을 내니 신부 측에서도 1억 5천만 원은 보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오빠한테만 지원해주고 자기는 안 챙긴다며 서운해했습니다. 실제로 민준이에게 훨씬 더 많이 쓴 게 사실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인데 외면할 수 없었죠. 2017년 11월 결혼식을 올리며 예단과 예물, 전세, 보증금 지원으로 1억 5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퇴직금 5억 중 이미 3억 5천만 원을 쓴 겁니다. 회사 빚 3천만 원까지 갚으니 실제 남은 돈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불안했지만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둘이 살기엔 충분하다고. 2018년 수진이가 임신 소식을 전했고 곧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기쁨도 잠시. 사위가 레지던트라 돈을 못 버니 생활비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월 100만 원씩 지원하기 시작했죠. 손자가 돌이 지나자 이번엔 영어, 유치원비가 필요하다며 월 1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그런 유치원을 다닌다며 손자만 뒤처지게 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매달 15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면 1,800만 원이었습니다. 민준이 사업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투자, 유치는 실패했고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투자한 2억이 날아간다며 1억만 더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죠.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모든 게 허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2019년 초 마지막 남은 돈에서 1억을 더 보냈습니다. 이제 손에 남은 돈은 2천만 원뿐이었습니다. 퇴직한 지 2년도 안 돼서 5억이 거의 사라진 겁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만 나왔죠. 그래도 아이들이 잘 되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2019년 가을
평온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아내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죠. 갑자기 부엌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를 불러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사는 우측 반신마비가 왔고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 나이 64세,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입원 치료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내는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옷 입는 것도 제가 도와야 했습니다. 밤에는 몇 번씩 깨서 아내를 확인했고 낮에는 식사와 약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간병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제 체력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68세 노인이 64세 환자를 돌보는 게 쉬울 리 없었죠. 민준이와 수진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번갈아 가며 며칠씩 와서 엄마를 돌봐달라고 했죠. 민준이는 사업이 바쁘다며 주말에만 잠깐 들렀고 수진이는 아이 키우느라 힘들다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결국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월 120만 원이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재활치료비로 월 80만 원, 약값과 검사비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손에 남은 2천만 원은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2020년 초부터는 국민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제 연금이 월 95만 원, 아내 연금이 월 40만 원, 합쳐도 135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아파트 관리비 25만 원, 공과금 15만 원을 빼면 95만 원 요양보호사비와 병원비를 내면 마이너스였습니다. 적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조금씩 모아둔 적금 5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하나씩 해지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3천만 원을 썼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매달 150만 원씩 요구했습니다. 손자 교육비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죠. 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위, 레지던트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되니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2020년 가을 의사가 재활병원 입원을 권했습니다. 집에서 간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활병원비는 월 300만 원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3개월만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남은 적금 2천만 원에서 900만 원을 냈습니다. 3개월 후 아내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2021년 초 요양원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집 근처 요양원은 월 25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적금은 1천만 원 남짓, 1년도 버티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1년 여름 민준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3억을 투자했지만 모두 날렸고 거래처에 진 빚만 2천만 원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무릎을 꿇으며 마지막이라고 집만 팔아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도 왔습니다. 오빠를 도와줘야 한다며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아깝지 않냐고 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그게 다 물거품이라는 말에 흔들렸습니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잠실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겁니다. 당시 시세는 9억 5천만 원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계약이 됐고 잔금을 받는 날 텅 빈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거실, 가족이 함께 밥 먹던 식탁, 모든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각 대금 중 아들 빚 2천만 원을 갚고 사업 재기 자금으로 6억을 줬습니다. 수진이에게는 집 마련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이사 비용을 빼니 손에 남은 돈은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강동구 12평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84평, 아파트에서 12평 원룸으로 모든 게 축소됐습니다. 짐을 다 풀고 혼자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벽지에 금이 가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손에 남은 돈 8천만 원, 아내 요양원비 월 250만 원에 월세 70만 원, 생활비까지 쓰면 2년도 못 버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원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34년간 회사를 다녔고 잠실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던 제가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매일 요양원에 다녔습니다. 버스로 40분 거리였지만 아내를 보지 않으면 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요양원 복도를 걸어가면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아내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알아보는 날도 있고 못 알아보는 날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민준이는 돈을 받은 후 다시 사업에 몰두한다며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였습니다. 수진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한 후 바쁘다며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아내 요양원비 250만 원, 월세 70만 원, 생활비 50만 원 매달 37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국민연금 135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적금을 깨며 버텼습니다. 2022년 봄 손에 남은 돈이 3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 속도면 1년도 못 버팁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지난 세월을 되짚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정작 제 노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퇴직금 5억, 아파트 9억 5천만 원, 총 14억 5천만 원이 5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쏟아부은 돈이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애들 MBA 보내지 말걸, 사업 자금 주지 말걸, 집을 팔지 말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22년 여름 통장 잔액이 1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3개월 후 바닥납니다. 국민연금 135만 원으로는 월세와 요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일을 해야 했습니다. 68세 노인을 어디서 받아줄까 싶었지만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구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시급 9,860원,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였습니다. 젊은 사장님은 제 나이를 보고 망설였지만 간절히 부탁해서 겨우 일주일 수습 기간을 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34년간 정장에 넥타이를 맸던 제가 이제는 편의점 알바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석 연구원 명함을 들고 다니던 사람이 말입니다. 야간 근무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6시간 내내 서 있어야 했고 무릎과 허리가 끊임없이 아팠습니다. 술 취한 손님들이 반말하고 물건값을 깎으라고 우기고 화장실을 엉망으로 만들어도 참아야 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아는 사람을 마주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회사 후배가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후배는 저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망했지만 인사를 건넸죠. 후배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건을 사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후배는 다른 편의점을 이용했습니다. 주 5일 하루 6시간 일하니 월급은 세전 약 105만 원이었습니다. 4대 보험을 떼면 실수령액은 95만 원 정도였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쳐도 월 230만 원, 여전히 적자였지만 적금 깨는 속도는 늦출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초 몸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서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었고 허리 디스크로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병원비로 월 30만 원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민준이에게 어려운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사업이 또 안 돼서 힘들다고 투자 받으려고 뛰어다니는데 여의치 않다고 했습니다. 빌려준 6억은 언제 갚을 거냐고 물었더니 지금은 힘들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오빠한테 너무 많이 줘서 자기들도 빠듯하다고, 이제는 정말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손자 교육비도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원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자식들은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2023년 가을 편의점 사장님이 미안하다며 말했습니다. 제가 자꾸 물건을 잘못 계산하고 동작이 느려서 손님들 불만이 많다고 더 이상은 어렵겠다고 했습니다. 70세가 된 제게는 편의점 알바도 벅찬 일이었던 겁니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국민연금 135만 원뿐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지금 이 원룸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70세가 됐고 손에 남은 돈은 500만 원뿐입니다. 아내는 여전히 요양원에 있지만 이제는 비용이 싼 곳으로 옮겼습니다. 월 180만 원짜리 요양원인데 시설은 형편없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민준이의 사업은 결국 완전히 망했습니다. 7억 5천만 원을 쏟아부었지만 모두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지금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MBA를 했지만 중소기업 대리로 들어가 월급 350만 원을 받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을 여력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수진이는 새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위가 치과를 개원했고 수입이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연락이 없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오지 않고 손자 얼굴도 1년째 보지 못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줬던 딸은 이제 남이 됐습니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후회뿐입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는 또렷이 보입니다. 첫째,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지원만 했지 스스로 서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MBA도 사업 자금도 모두 제 돈이었습니다. 아들은 실패해도 아빠가 받쳐준다는 걸 알았기에 안일했습니다. 둘째, 내 노후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5억과 아파트는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게 제 생존이 마지노선이었는데 자식들 요구에 무너졌습니다. 셋째, 감정에 휘둘렸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고 빌 때, 딸이 서운해할 때 저는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고 투자가 아니라 낭비였습니다. 넷째, 명확한 선을 긋지 못했습니다. 도와줄 때도 한도와 조건을 정했어야 했습니다. 각서를 받고 상환 계획을 세우고 안 되면 과감히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다섯째, 배우자 건강을 소홀히 했습니다. 간병 비용은 상상 이상입니다. 건강할 때 장기요양보험이나 간병보험을 들어뒀어야 했습니다. 여섯째, 주거 안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집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합니다. 집 없이는 노후도 없습니다. 월세는 매달 저를 조여오는 올가미입니다. 이제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4년 대기업 연구원 출신이 기초수급자가 되는 겁니다. 자존심은 이미 버렸습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남이 일 같지 않으시죠? 자식 사랑은 본능이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파괴해선 안 됩니다. 내 노후를 먼저 챙기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만 내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도 짐을 지게 됩니다. 제 실수가 여러분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 후예가 누군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